17장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불만족이 있을 것이다.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성공한 사람은 더 성공하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에 실패하고 또는 공부에 실패한 사람들은 더욱 절실하다. 어떤 사람은 연애에 실패하여 고통을 겪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 대해 일단 나고자라고 해두자. 흔히 나고자라고 하면 인생 끝장난 사람 혹은 대책이 없는 사람 등을 일컫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니다. 단지 좀 더 나아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두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초점을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 맞추고 싶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니 큰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많이 뒤떨어져 있는 사람은 갈 길이 요원하다. 이런 사람이 제자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패란 비단 공부뿐만은 아니지만 우선 그 문제를 살펴보겠다. 어느 의미에서 인생이란 공부의 연속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이든 아니든 공부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겠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순히 공부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뒤떨어진 사람의 공부라고 해두자.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은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어떤 학생을 보자. 고등학교 학생인데 석차를 보면 56등이다. 57명 중에서 56등이니 꼴찌는 아니다. 그러나 대수로울 것은 없다. 아무튼 이 학생은 공부를 아주 포기했다.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다. 이 학생이 공부를 포기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무렵이다. 고등학교는 부모의 능력으로 겨우 들어갔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단순히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살펴보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은 영어 회화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악기 다루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춤을 배우려다 포기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포기를 한 사람은 일단 나고자인 셈이다. 학생을 살펴보자. 이 학생은 공부는 못하지만 머리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생활상의 다른 일을 보면 오히려 똑똑한 편이다. 성격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제법 좋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 정신건강이나 가정 형편 등도 문제는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잠시 다른 곳을 보자. 우리는 앞서 강의 중에 조는 사람을 거론한 적이 있다. 그는 왜 졸고 있을까? 우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남의 말을 유의해서 듣는 습관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경 부모가 얘기할 때 징징댔거나 입을 막아버렸을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남이 얘기하는 것을 참고 오래 듣지 못한다. 반면 자신의 의견은 끊임없이 얘기한다. 또 다른 면을 보자. 왜 졸고 있을까?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선생님의 강의를 못 알아듣기 때문이다. 물론 재미없다는 것은 못 알아듣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필요를 못 느껴서일까? 이유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유는 어쨌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듣기를 포기한 것이 틀림없다. 강의가 너무 뻔해서 졸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또한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그렇다는 경우도 제외하자. 왜 졸릴까? 결론은 단순하다.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유를 좀 더 따져보자. 장거리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하자. 도중에 한번 넘어져서 맥이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미 틀린 일이 됐으니까 천천히 걸어간다. 경기는 포기한 것이다. 또한 열심히 달렸는데도 늦게 처진 사람도 달리기를 그만두고 걸어간다. 아예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해보나마나 라는 것을 알고 포기한 것이다. 여기에 요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하다 보니 나이가 많아졌다. 그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농사에 비유될 수 있다. 파종 시기를 넘겼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것이다. 공부도 이와 같다. 처음에는 해보다가 따라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애를 쓰며 끌려간다. 그래도 안 되면 점점 체념하게 된다. 나중에는 따라잡기에 너무 늦게 된다. 결국은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악기를 배우려고 무척 애를 썼다. 해도 잘 안 되어서 지금은 점점 포기하는 중이다. 춤도 배우려 했는데 안 되어서 포기해버렸다. 그러나 필자는 바둑도 잘 두고 검술도 능하다. 주역 공부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다. 다만 노래는 못한다. 목청은 좋으나 박자를 못 맞춘다. 초등학교 시절 음악이라는 것을 이해 못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 웬일인지 박자의 뜻이 마음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포기하는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는 따라가다가 처지고 나중에는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는 실기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실기하면 체념하고 결과적으로 낙오자가 되는 것이다. 군대에서 뺑뺑이라는 것이 있다. 선착순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기합을 받는 일인데 연병장 한 바퀴를 돌게 해서 먼저 도착하는 사람부터 기합을 면제시키는 방법이다. 교관은 선착순 5명 실시 이렇게 말한다. 5명 안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달린다. 그러나 자신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천천히 달린다. 교관은 5명을 뽑고 인정을 베푼다. 이번에는 선착순 10명 또 다시 달린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이번에도 천천히 뒤따를 뿐이다. 그러나 선착순 200명이라고 하면 모두가 열심히 달린다. 물론 이 중에도 낙오자가 있다. 열심히 달려도 200명 안에 들 수가 없는 것이다. 학생의 경우 선생님은 몇 명을 끊을까? 선착순 50명 반의 인원이 55명이니까 이 정도면 자비로운 선생님이다. 사실 교육은 더욱 관대하다. 꼴찌라도 좋으니 한글이라도 익혀라. 자기 이름이라도 쓸 줄 알아라. 이것이 교육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따라가기 힘든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기권을 하는 것으로서 권투에서는 TKO라고 하고 바둑에서는 돌을 던진다고 말한다. 어느 것이든 중도 포기이다. 이제 대책을 세워보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경기 규칙이다. 축구에서는 전 후반 45분씩이다. 야구에서는 9회까지 공격 수비를 교대로 진행한다. 어느 경기든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다. 이는 경기뿐이 아니다. 법 집행도 한계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의 경우도 1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서 무죄가 된다. 학교 공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3년 안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사의 경우는 봄이라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시기가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자. 인생은 어떤가? 실패한 사람이 만회를 하고자 하는데 시기가 있는가? 대학 입학시험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 이 물음은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운동 경기에는 한정된 시간이 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러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고등고시도 나이에 제한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육수를 했는데 여전히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 재수, 삼수 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학생은 당해에 척척 잘도 붙는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해도 안 된다. 왜 그런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왜 못하는가? 이 문제를 따져보는 중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 문제이다. 인생에 있어 그것은 단연코 없다.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내년이면 잘 될 보장이 있느냐이다. 이 문제를 따져보자. 마라톤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다 뛰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걸려서 종착 지점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존경을 받는다. 마라톤에서의 완주처럼 인생은 그래서 안 되는가? 그럴 리 없다. 인생이야말로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끝까지 도전. 이는 태만한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이다. 몇 년이 걸려도 해내고 말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금년에 들어가겠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물론 능력이 있고 공부가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56등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결심이 좋다고 천만에 그렇게 무리한 결심을 해서는 못 쓴다. 결심이란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자,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자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굳은 결심이 좋은 게 아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라는 말이 있다. 결심이든 행동이든 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라는 말도 이 뜻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필자는 지금 능력을 논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라는 결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반드시라는 말은 좋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내에 이 말은 틀렸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의 실패는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간을 잊어라. 이것은 100번 강조해도 좋은 말이다.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 말은 좋다. 그러나 언제까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은 틀렸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란 시기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낙오자의 일이다. 이미 시기를 놓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시기는 또 다시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다.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손자는 말하였다. 늦게 출발하여 일찍 도착하는 자는 우딕지개를 아는 자라고. 이제 요점이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간에 대한 것은 잊어버려라. 그럼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자. 다음은 제자리에 멈추어 서는 것이다. 전진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인생은 몹시도 바쁜데 그게 아니다. 바쁠 것 없다. 시간을 잊고 얘기하자. 노자가 말했다. 잘 싸우는 사람은 날마다 후퇴한다고. 이는 성인의 격언이거니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일의 핵심적인 것이다. 후퇴해서 승리한다. 이는 인생의 중대한 진리인 것이다. 러시아는 후퇴함으로써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쳤고 히틀러의 군대도 물리쳤다. 공부 못해서 실패한 학생이나 안 팔려서 실패한 사업자,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운수 나쁜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서서 생각을 해보자. 아니, 생각을 안 해도 좋다. 대책 없이 잠시 쉬어도 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가자. 우선 학생을 보자. 예를 들어 필자의 얘기를 하자. 필자는 나이는 많지만 아직도 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생, 이는 참 좋은 말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람은 그냥 그대로 학생일 뿐이다. 공자도 학생이고 우리도 학생이다. 물론 학교의 종류는 많다.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공원학교도 있다. 공원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지만 그곳도 학교이다. 속칭 형무소도 학교라고 한다. 인생은 그 자체가 학교인 것이다. 그건 그렇고 필자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자. 필자가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우 익혔다는 것을 이미 얘기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글씨를 아주 못 쓴다. 어쨌건 중학교를 2차 미달 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1학기도 다니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놀았다. 1년 만에 겨우 다른 중학교에 들어가 인생 패자부활전에 합류하게 되었다. 어린 날의 1년은 어른의 10년에 해당될 만큼 중요하다. 어쨌건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다른 학생을 따라갈 수 없었다. 선생님의 강의를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갈 일이 난감했다. 아는 게 통 없었기 때문이다. 한글은 알고 있었지만 영어는 완전 백지였다.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였다. 문법이니 이해력이니 신이 소설이니 등이 우주인의 말처럼 들렸다.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다. 당시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 한글 익힌 것으로 그만인 줄 알았다. 영어는 외국말이니 필요가 없고 필자는 전응하는 아니었다. 전응하는커녕 상당히 지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 한글로 쓴 문장 20장 정도는 한 번 보고 외웠다. 웬만큼 두꺼운 책도 몇 번 읽으면 다 외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뜻도 모르고 그저 읽는 정도였다. 어떻게 고등학교에 갈고 남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 선택하고 있는 중이었다. 필자는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니 고등학교는 꿈속의 소망에 불과했다. 당시 필자는 사실상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래도 걱정이 된 것은 아니다. 그까짓 학교 못 가면 어떠랴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학교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알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중학교 선생님이 졸업을 얼마 앞두고 기묘한 얘기를 해주었다. 얘야, 학교는 상관없다. 넌 무엇을 알고 싶지가 않니?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필자는 대답을 못했지만 그날 이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중에 얻어진 결론은 내가 모르는 것이 뭐고 남이 아는 것이 뭔지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일단 상정한 것은 영어였다. 남들은 영어책을 줄줄 읽고 해석하고 멋지게 쓰기도 한다. 게다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여 써대기도 하는 것이다. 너무나 신기했다. 그리하여 점점 관심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공부하냐였다. 고등학교는 이미 틀린 것이고 영어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을 뿐이다.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어느새 입시 준비를 하랴. 하지만 영어가 무엇인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영어책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중학교 1학년 참고서이다. 그 중에서도 나고자를 위한 기초 중의 기초인 책이었다. 지금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당시 그런 책은 너무 수준이 낮아서 나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필자는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내용은 I am a boy나 I am a girl 같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다. 이 공부는 결코 입시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이다.
공부는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 가든 못 가든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영어 그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였다. 세월이 흐르는 것은 전혀 상관없었다. 이렇게 3개월간을 하고 나니 중학교 1학년에서 처음 공부하는 영어를 일부 습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상당한 소득이었는데 영어가 무한히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뒤로서 깨달았던 것이다. 아마 필자가 지능이 높았던 것이나 아닐까? 아무튼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가지 못했다. 그러나 영어 공부는 계속했다. 전보다는 다소 쉬웠고 습득 속도도 제법 나아졌다. 그리하여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중학교 1학년 영어를 겨우 터득할 수 있었다. 남보다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겨우 이해하는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른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당시 아는 것은 재차 확인했고 모르는 것을 정확히 해서 그것에 달려들었다. 말하자면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조준사격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남들처럼 전진을 빠르게 하지 않고 조심에 조심을 거듭했다. 조심한 이유는 어려움에 빠지기 싫어서였다. 모르는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또 3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중학교 1학년 영어는 제법 자신 있게 터득했다. 기초가 튼튼해진 것이다.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다. 그래서 수학 공부도 슬슬 시작해봤다. 물론 중학교 1학년 과정이다. 영어 공부는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습을 철저히 할 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극 자제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법. 세월은 또 3개월이 지났다. 이러는 사이 제법 고급 영어에도 접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중학교 2학년 과정,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이었다. 기초는 이미 튼튼해진 상태, 시간만 많이 들이면 소득은 분명히 있었다. 이제 2학년 영어마저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것이었다. 이런 세월이 3개월이 더 소요되었다. 그러던 중 부모가 실력을 발휘하여 고등학교에 입학시켜 주었다. 상당한 돈이 들어갔는데 요즘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다. 어쨌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나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학생이 있었던 것이다. 신기한 일이었다. 필자는 당시 고등학교 영어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겨우 꼴찌는 면할 수 있었다. 아니, 중간 정도는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 해에 1학년에 그대로 남겠다고 학교 측에 간청했다. 당시 학교 측으로서는 뜻밖이었다. 담임선생도 그만한 성적이면 2학년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느냐고 진급을 강요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싫다고 하면서 결국 1학년에 남았다. 필자의 생각은 단순한 것이었다. 졸업장이 문제가 아니고 실력이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학년만 올라가고 실력이 없으면 공부는 점점 싫어질 것이다. 이것이 요점이다. 정상적으로 따라갈 수 없으면 실증이 나는 법이다. 필자는 당시 아무런 명예욕도 없이 오직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일념이었다. 결국 1학년을 2번 다녔는데 그 사이에 중학교 영어를 습득하고 고등학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영어는 아주 잘했다. 수학은 습득이 빨랐거니와 국어는 공부해보니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지루할 테지만 조금 더 얘기하자. 참고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 성공 비결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누구나 거치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대학이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보기 좋게 낙방했다. 시험지를 받아놓고 보니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스스로에 대해 웃고 말았지만 너무나 아는 게 없다는 것이 슬펐다. 그러나 좌절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때부터 더욱 철저히 파고들었다. 입시 공부가 아니었다. 알기 위한 공부였던 것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아는 것이 많아졌다. 그러나 모르는 것도 많아졌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다. 아주 몰랐을 때는 모르는 게 뭔지도 몰랐다. 그러나 공부를 해나감에 따라 내가 아는 게 대체 무엇들이며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져 갔다. 옛말에 학문을 하면 점점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고 했거니와 아는 것도 많아지는 법이다. 이렇게 1년이 지났다. 다시 입시 처리 왔건만 시험을 보지 않았다.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1년을 더 공부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결국 3수 만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학 시험 공부를 한 적은 없었다. 알기 위해서 공부했고 어느 정도 아는 게 생기니까 대학 시험도 한번 치러봤을 뿐이다. 그뿐이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세월을 의식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공부란 알기 위해 하는 것이지 합격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서 하는 취미생활을 보자. 스스로를 위해서 그것을 습득하지 않는가. 악기든 무술이든 춤이든 간에 공부는 바로 이런 것이다. 출세는 신경 쓰지 말라. 세월도 잊어야 한다.
제자리에 앉아서 알기 위해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무한히 많지도 않다는 것이다. 하나라도 분명히 공부해 가면 암은 넓어진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성취하려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남과 똑같이 따라가려 했던 사람인 것이다. 자기 속도로 나아가면 된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남만큼 잘 되려고 하면 오히려 낙오되는 것이다. 내 능력만큼 공부하면 된다. 능력이란 얻어진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습득해 나가는 힘을 말한다. 이것은 느려도 상관없다. 처음엔 느리다가도 나중엔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마라톤 선수를 보았는가? 그들은 천천히 출발한다. 100m 달리기 선수는 처음부터 결사적이다. 공부는 마라톤처럼 느긋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낙제를 한 것을 아는가? 인생은 길고도 길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자기가 모르는 것을 상정하라. 그로 인해 뒤떨어진 것을 다 만회할 수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 좋은 격언이 있지 않은가? 18장 위대한 나를 만들자. 위대한 나를 만들자는 말은 스스로를 사이비 교주 같은 인물로 만들자는 말이 아니다. 실제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자는 말이다. 좋다. 그럼 어떤 것이 훌륭한 사람이냐? 유관순 누나인가? 아니면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인가? 이 문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출세의 결과를 가지고 따지지 말자. 성공하는 사람은 물론 좋지만 위대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다. 공자는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중국을 교화하려 한다면 나를 살릴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를 죽일 것이다. 이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 공자의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인간을 깨우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 있다. 예수는 성난 군중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중 죄 없는 자 이 여자를 쳐라. 예수의 이 말은 정의 앞에는 무엇이든 두려울 것이 없다는 서리빨 같은 기상이 서려 있다. 또한 죄 지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슈바이처 박사는 밀림에 들어가 불쌍한 토인들을 치료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이준 열사는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선언하기 위해 자기 배를 가르고 장렬하게 죽어갔다. 그는 삶 중에도 죽음이 있고 죽음 중에도 삶이 있다는 위대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은 가치 없는 삶이란 죽음이나 마찬가지이고 비록 죽음에 처할지라도 보람있게 죽으면 살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랑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춘향이를 보자.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그는 모진 고초 속에서도 님을 향한 지조를 지켰다. 논개는 외장과 함께 절벽에 몸을 던졌거니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적을 무찌르겠다는 기상이 서려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대함 속에 던진 사람들이다. 그저 이익에 연연하고 얕게 살며 비겁한 짓도 서슴지 않는 삶이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다. 보람도 없고 추한 인생인 것이다. 살아서 남긴 것이 무엇이고 죽어서 갈 곳이 어디일까? 위인의 삶이란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답다. 이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보람 있는 일에 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다. 이를 호연직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맹자는 이것을 기르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다. 호연직이란 그 중에 아름다움도 있고 용기도 있는 것이다. 공자는 군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을 지혜와 사랑, 그리고 용기라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가? 비겁하지는 않은가?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만들 권리가 있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거나 천박한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다. 위대함이란 반드시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위대한 사람은 이미 위대한 것이다. 무엇이 위대함인가?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누구를 존경할 줄은 안다.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위대함인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대해지고자 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 말이다. 이에 대해 공자는 말했다. 의를 보고 행치 못함은 용기가 없습니다. 의란 옳고 보람 있는 일이려니와 그것을 행할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사람은 대개 위대함을 열망하지만 그것을 행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모처럼의 위대한 생각도 실천에 옮길 용기가 없다면 있으나 마나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았거니와 호연지기가 바로 용기의 근원이다. 우리는 지금 위대함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데 위대함이란 바로 호연지기를 뜻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호연지기란 깨끗하고 강한 마음의 에너지인 것이다. 맹자는 이것을 기르는 방법을 얘기했다. 대저 마음이란 몸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몸을 먼저 움직이면 된다고.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자. 필자에 관한 일을 자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경험적인 것이 생생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일부러 예를 드는 것이다. 필자는 원래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기르려고 무척 애쓰고 있다. 맹자가 이미 가르쳤지만 호연지기가 있으면 인간은 못할 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보자. 20여 년 전 일이다. 필자는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다. 일주일간의 기간이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 당시 필자는 제법 잘난 척하고 용기 있는 척하며 지냈다. 병영 생활을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남들 간에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속된 말로 깡다구 있는 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행동에 대해 실은 두근거리거나 조마조마했던 것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는데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무튼 훈련은 계속됐고 어느 날 아침 일이 발생했다. 식사를 하고 식기를 반납하고 연병장으로 집합할 때였다. 내 옆에 동료가 있었는데 그가 나를 잡아 끄는 것이었다.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요? 그는 편안히 말하고 나를 산언덕으로 안내했다. 시간이 좀 많았으니까 잠시 그늘에 가 있자는 뜻일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안내한 곳은 산의 정상 쪽인데 그곳에는 자그마한 호수가 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목욕이나 좀 합시다 하고는 옷을 벗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여름이었으니까 필자도 잘 됐다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는 집합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동료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그늘로 들어가 편안히 눕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말했다. 아, 시원한데 잠 좀 자고 갑시다. 잠, 훈련 시간인데? 필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땡땡이를 치자는 것이었다. 수업을 빠지는 것은 학창시절 종종 해봤지만 군대 훈련에 무단불참한다는 것은 상당히 겁났었다. 당시 예비군법이 엄해서 동원훈련 중에는 군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도망을 가서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면 무슨 벌이 내려질지 겁이 나는 상황이다. 군법으로 영창을 갈 수도 있고 훈련 불참으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속으로 정말 떨렸다. 그런데 그 동료는 이미 잠들고 있었다. 태평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나의 용기를 시험하는구나 하고 또한 이런 말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너는 용기 있는 척했지. 배짱 있으면 한번 행동해봐. 자잘한 것 말고 거창하게 말이야. 더운데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고. 결국 필자도 드러누웠다. 자다가 더우면 다시 수영도 하면서 잘 놀았다. 저 아래에서는 인원 점검을 하고 타령했다고 난리였다. 우리는 해가 질 무렵 산에서 내려왔다. 야단도 받고 동료들의 지탄도 받고 벌도 내려졌다. 그러나 별탈 없이 넘어갔다. 다행이었다. 속으로 떨고 있었던 것이 공연한 일이었다. 그 동료는 당초부터 떨고 있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이다. 그는 용감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나의 떨림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용기를 시험한 통쾌한 일이었다. 여기서 잠시 양해를 구하겠다. 무단이탈은 좋은 일은 아니다. 단지 무슨 일이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용기란 반드시 마음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때로 몸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경우 나중에는 용기가 자라난다. 이번에는 용기 없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이번에도 실화이다. 어떤 후배가 있었다. 그는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데 그것이 마침 화제가 되었다. 필자가 물었다. 너 그 여자 사랑하니? 후배가 대답했다. 네. 에이, 형님도. 그 계집이 뭐라고 사랑해요? 어린애를. 후배는 이렇게 말하면서 오만하게 웃었다. 필자는 그 이후 진상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에게는 다른 남자가 또 있었는데 두 남자는 각각 그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한 상태였다. 그런데 후배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부정했던 것이다.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다. 사랑이 부끄러울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명예를 그토록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남자가 용기가 없고 또한 그 여자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아니, 사랑은 진짜지만 비굴한 사람일까? 어쨌건 그의 마음은 아름답지 못하다.
또한 용기도 없는 사람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애인이 모욕을 당하면 결투를 신청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명예를 지켰던 것이다. 아름답고 용감한 일이다. 그것은 위대함인 것이다. 서부 개척시대의 미국인들은 용기를 가지고 드넓은 황야에 도전했던 것이다. 그들은 위대했다. 용기란 마음의 에너지이다. 이것이 없으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따라서 실천도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용기를 기르는 것이다. 용기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원동력이므로 위대한 것이다. 용기란 어떻게 기르는 것일까? 옛날 중국의 어떤 사람은 용기를 기르기 위해 누구한테도 할 말은 했고 눈을 찔러도 깜빡거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용기를 기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맹자의 가르침인 바 호연지기는 반드시 의와 배합되는 것이라 하였다. 용기는 의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음이 의롭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용기가 없다. 그렇다면 용기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이 의로우면 떳떳하고 떳떳하면 거리낄 것이 없다. 마음이 자유스러우면 또한 용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식이 위험에 빠지면 부모는 용감해진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이 순일해진다는 것인데 맹자는 말하였다. 의지가 한결같으면 기가 움직인다고. 한결같다는 것은 바로 순일하다는 것인데 이는 마음에 잡다한 미련이 없고 순수하게 집중한다는 뜻인 것이다. 꿍꿍이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사람이 좋다는 뜻이 아니다. 굳건한 기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다. 뒤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기르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각오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손에 떡을 쥐고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식은 용기가 생길 수 없다. 그것은 욕심일 뿐이다. 욕심은 용기의 적이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식이 좋은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성취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으로서 두려움을 생기게 한다. 용기란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지나친 염려. 이것은 용기의 적이다. 3번 생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2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1번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경솔이고 3번 생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은 미련이 너무 많은 것이다. 중용이란 2번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우유부단이란 말이 있는데 근심 많고 늘어져서 결단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망설임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용기가 없는 사람이거니와 인생에 큰 일을 성취할 수 없다. 위대함이란 흔쾌히 자신을 운명에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불행을 각오하지 않으면 행복도 얻어질 수 없는 법이다. 하다 안 되면 그만 잊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행동에 임해야 한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행동을 두려워하면 그만큼 실패는 많아지는 법이다. 이별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이별하게 될까봐 근심 걱정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사람을 안 사귀거나 버림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버린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버림받을 땐 버림받더라도 당당하게 사귀면 그만인 것이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용기를 가지면 그만큼 매력도 있어 보인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단점을 남에게 보이기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질까봐 시합에 뛰어들지 못하는가? 남이 흉볼까봐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가? 거짓 명예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가?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자신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 깨끗하지 못하면 고쳐야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회초리를 들 용의는 없는가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공연히 잘난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이 용기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이다. 옛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제안했다. 아무도 모를 테니 걱정 말라고. 위대한 사람이 대답했다. 너와 내가 알고 하늘이 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용서 못하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이다. 남을 의식할 것도 없이 스스로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이 날 존경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는 과연 존경할 만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나는 나를 존경하는가? 그렇다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신에 대해 떳떳하게 평가받을 자신이 있는가? 이런 말이 있다. 금강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여자의 몸이라고. 그러나 여자의 몸보다 더욱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사람의 마음이다.